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제대로 된 집을 찾는 것만 있지 마. 어떤 동네든 간에 공적 기록이 없는 집들이 있어. 주변에 사는 누구도 언제부터 창문이 판자들로 막혀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데 말이야. 전에 누가 살았는지 찾을 수도 없고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그 집이 있는 부지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어. 그래도 집에 들어갈 땐 항상 1층 뒤쪽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 절대 바깥쪽 문은 건드리지 말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면 먼지 속에서 오래전 그곳에 살았었던 사람들의 흔적을 보게 될 거야. 납작해진 상자, 엎어진 아기 침대, 그리고 군데군데 벗겨진 카펫 바닥까지. 그리고 예의 없이 침실에는 버려진 더블 매트리스가 놓여 있을 거야. 쥐나 바퀴벌레나 동물 배설물 같은 건 오히려 보이지 않을 걸. 해충들도 이곳은 오면 안 된다는 걸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이곳은 바로 그녀의 신성한 공간이거든. 처음에 올 때는 이 집에 들어올 때 꼭 필요한 물품들만 가지고 와. 그러고는 침실을 찾은 다음에 중앙에 서서 먼지가 쌓인 바닥 위로 발 주변에 끊기지 않은 원을 그려. 안전하게 하려면 지름은 한 1m 정도가 좋을 거야. 그런 다음 출구를 바라보곤 이렇게 크게 외쳐. 제모를 마치고 싶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실 건가요? 그러고는 최대한 빨리 집에서 떠나. 다음 밤이 으슥해질 때까진 절대 돌아와선 안 돼. 이번엔 못이랑 망치, 김병, 잘 들고 견고한 칼 한 자루, 그리고 횃불을 챙겨와야 돼. 저번에 들어가던 방법으로 들어와야 해. 침실에 있던 매트리스 기억나지? 거기에 누군가 자고 있을 거야. 깨울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여자는 너를 위해 처리되어 있는 거니까. 자고 있는 여자를 등 쪽으로 뒤집은 다음에 경정맥을 잘라. 최대한 피를 모으는 걸 잊지 말고. 그러고는 이 방을 포함해서 이 집에 있는 모든 방바닥에다가 그 피를 조금씩 부어야 해. 하지만 피를 어느 정도 남기는 건 잊어선 안 돼. 그 일이 끝나면 같은 방법으로 집을 나간 다음에 다시 창문에다가 판자를 박아 넣어. 이것 때문에 못이랑 망치가 필요한 거야. 그러고는 집으로 걸어가. 가는 길에 누구랑도 대화하지 말고. 집에 도착하면 남아있는 피 아까는 오른손에 살짝 담그고는 방금 들어온 너희 집 문 손잡이에다가 대고 문질러. 그러고는 자. 피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나머지는 무조건 길 어디든에다가 부어야 돼. 하지만 절대 하수 구에다가 붓지 말고. 내가 사용했던 칼은 그 뒤로 절대 사용해선 안 되고 땅에다가 묻어둬야 돼. 죽인 흔적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다음에 집을 나설 때 문고리에 발라놨던 피도 다 사라져 있을 거고 내가 저지른 살인도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을 테니까. 그녀의 사원을 떠난 그 시점부터 DNA 증거도 다시는 내가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나오지도 않을 거고 법도 널 건드리지 못할 거야. 카메라에선 너 얼굴만이 뿌옇게 보일 거고 넌 이제 그녀의 보호 아래 있게 된 거야. 제대로 된 집을 찾는 것만 잊지 마. 두 번째 이야기. 일본의 신문 배달. 일하던 회사가 망해서 임시로 국내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공포 체험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에도 시대 신분 제도에서 말하는 산업공상보다 더 아래 계급인 천민들이 모여 살던 촌락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집은 모두 허름하고 낡아서 볼품없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다 쇼와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지역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주택 재건축 권고와 도로 확장 공사 등의 재개발로 대량 퇴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거리 풍경은 완전히 확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중앙분리 선도 없는 좁은 도로뿐이었지만 지금은 왕복 4차선의 넓은 보도와 자전거 전용 차선까지 양쪽으로 갖춘 넓은 도로가 많습니다. 물론 고액의 퇴거 보상금을 지불하고 집을 헐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로 정비와 관련 없는 곳에서도 정부가 철거비를 지불할 테니 집을 허물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입주민을 받기 위해 시형 단지를 마구마구 지었다고 합니다. 이 부지도 정부가 고액의 퇴거 보상금을 지불하고 매입한 곳입니다. 집을 허물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으니 대부분 사람은 집을 허물고 시형주택으로 이사해서 또 새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요즘은 도로 정비가 잘 된 넓은 길에 신축주택이 늘어서 있고 시형단지에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서 24시간 영업하는 슈퍼마켓, 편의점, 생활용품점, 목욕탕이 들어서는 등 아주 편리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진행 기간 대형 가죽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죽은 동물 사체를 다루는 것이 천민의 업이었기 때문에 지역 산업으로서 가죽 공장이 활성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죽 공장은 냄새가 지독하고 화재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어서 결국 정부가 땅을 사들여 가죽 공장을 헐었습니다. 아마도 정부 또한 꺼림칙한 공장 자체가 사라지기를 원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가죽 공장이 헐린 부지에는 큰 시형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10층짜리 건물에 침실 2개, 거실에 주방까지 딸린 데다 엘리베이터도 2대나 있습니다. 심지어 월세가 2,000엔도 안 되는지라 저기 사는 사람은 좋겠다고 부러워한 적도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공포체험을 한 곳이 바로 그 10층짜리 시형 단지입니다. 예전부터 지역 신문 배달원 모집 공고가 항상 나오고 있어서 신기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실직자가 된 후 이직할 회사를 구하지 못했고 생활비도 차츰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라도 신문 배달을 하면서 먹고 살려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모집 공고는 언제나 열려 있어서 일단 채용되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3일 동안 같이 돌아줄 테니까 그동안 배송지 주소를 모두 외워라. 못 외우면 채용할 수 없다고 하길래 필사적으로 길을 외워서 겨우 정식 채용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해보니 이 지역 시형 단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서 금방 그만두나 보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근육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시형 단지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곳은 복도가 옆으로 긴 형태라서 평탄한 복도를 따라 걸으면 잠시 쉬기에 딱 좋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가죽 공장 부지에 지어진 10층짜리 시형 단지만큼은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계단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이 돌아주셨던 선배님이 엄격하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형 단지에서는 절대 엘리베이터 쓰지 마. 왜요? 라고 선배에게 물어봤지만 선배는 여러 사정이 있다며 얼버무리고는 어쨌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배 말을 철석같이 지키고 있었지만 10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건 상당히 고역입니다. 결국 저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엘리베이터를 정지시켜 놓거나 주민들이 항의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몸이 아주 편하길래 선배 말을 무시하고 매번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다른 신문 배달원과 겹치는 바람에 배달 경로가 바뀌어서 그 10층짜리 시형 단지에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대략 4시가 될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윙 소리를 내며 조용히 올라가다가 어찌된 일인지 9층에서 멈췄습니다. 이 시간에도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층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곤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대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의 닫힌 버튼을 눌렀지만 여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에 맡아본 적 있는 가죽 공장 특유의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선배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얼른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자 엘리베이터는 바로 닫혔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안을 보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죽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죽은 사람인 걸까요? 선배가 절대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이유를 바로 알았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신문 배달을 계속했지만 역시 기분 나빠서 얼마 안 가 그만뒀습니다. 역시 다들 그런 경험을 하고 그만두는 거겠지. 그래서 다들 오래 못 버티는 거구나 하고 납득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지만 이 지역에는 신문 배달 모집 공고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빈집. 저는 한 달 동안 회사에서 파견 근무 명령을 받고 지방 도시로 간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직장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낯선 장소와 낯선 사람들 뿐이라는 환경에 더해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이라는 게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근처에 있는 숙소를 알아봤습니다. 그 동네는 특별한 관광명소 같은 곳이 아니라서 호텔이나 여관은 없었습니다.
뭐 한 달 동안 참아보자 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파견 근무지 쪽 사무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15분 정도 걸리는 데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재개 옆 동네에 있는 임대 아파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불이 나게 부동산으로 뛰어가서 입주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곳은 주변 건물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빈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썰렁한 공기 속에 섞여 곰팡내가 났습니다. 등 뒤에서 뭔가 오싹한 인기척이 느껴져서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방 안을 둘러보니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했습니다. 이 집밖에 없나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그 집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집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하나밖에 없다는 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출근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동안 어느새 1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 여자가 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라? 언제 탄 거지? 엘리베이터가 어디서 멈춰섰나? 제가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는 확실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이사하느라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이 덜 깬 거겠지. 못 본 사이에 탄 거겠지. 라는 생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온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문득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확실히 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13층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3층에 이르렀을 때 문이 열렸고 막 내리려는 찰나 아침에 봤던 그 여자가 또다시 타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를 내버렸지만 여자를 향해 안녕하세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머릿속이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눈앞에 확 나타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를 타기에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13층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와 마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뭐야, 역시 내가 착각한 건가?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야근을 하느라 밤늦게 집에 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집에 들어가서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켠 순간 등 뒤에 강렬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사람의 숨결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은땀이 흐를 정도의 긴장과 공포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헤아렸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과감하게 휙 뒤를 돌아봤습니다. 등 뒤에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파출소로 뛰어가 경찰관과 함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가려는데 분명히 활짝 열어두고 나간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제 옷주머니 속에 얌전히 있었습니다. 자동 잠금식 아파트가 아니라서 열쇠로 잠가놓지 않으면 문은 열려있는 게 정상입니다. 경찰관과 함께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잘못 보신 거겠죠? 그 말을 남기고 경찰은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은 너무 무서워서 집에 있고 싶지 않았지만 벌써 시간이 꽤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용한 집안 어딘가에서 갑자기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되겠다. 여기 분명히 뭔가 있는 거야. 그렇게 확신한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연물을 외며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은 틀림없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침 일찍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숨도 쉬지 않고 얘기하자 부동산 중개인은 미안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집은 사람이 죽은 집이라서 원래는 내놓는 물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장님께서 너무 간절히 부탁하시길래 그만. 그리고 예전에 그 집에 살던 여자가 자살했다는 것.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서 13층 버튼을 누르면 여자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 13층 집은 세입자가 들어와도 금방 나간다는 것 등을 얘기해 줬습니다. 역시
여자가 나타난다는 건 사실이었군요. 부동산 중개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왜 이 집에서 자살했는지는 모릅니다. 여자랑 같이 살고 있던 남자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 남자도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2개 있어야 하는 집 열쇠가 1개밖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살던 아파트로 돌아온 저는 무사히 파견 근무를 마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그 지역을 찾아간 적은 없지만 그 아파트는 아직도 거기에 있을까요? 4번째 이야기, 사람이 죽은 짓.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불량한 친구들 3명과 어울리고 있었던 저는 뭔가 할 일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담력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담력시험을 평범한 장소에서 하는 건 재미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신중하게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사람이 죽은 집이 있으니 하루 거기에서 자고 오자고 말했습니다. 친구의 부모님이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그 부동산 회사가 관리하는 물건 중에 이른바 귀신이 붙은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입자도 좀처럼 구해지지 않아서 하루 정도 빌려달라고 허락은 받았는데 부동산 회사 사람이 굉장히 어두운 표정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우리는 목적지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솔직히 이때는 소풍 가는 기분으로 친구들과 함께 자고 오는 것이 마냥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그날 가져온 음식과 음료로 파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귀신이 나올 리가 있냐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충 배를 채우고 나서 수도와 전기가 다 끊겨 있었기 때문에 근처 목욕탕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 후 어두운 방 안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실과 일본식 방 사이 장지문이 아주 조금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닫는 걸 깜빡했나 했지만 다들 닫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괴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각오는 되어 있었고 고작 그런 거로 겁먹은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잡담을 나누다가 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 중 한 명, S라고 하고 하겠습니다. S가 이 방에 없던 겁니다. 시간은 새벽 5시였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밖에 나갔나 하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기분 좋게 잠든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S가 문을 3개 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만 가자. 빨리 가야 해. 그렇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첫차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S의 얼굴은 피곤한 듯 안색이 좋지 않아서 밤을 새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S는 돌아가자고만 했습니다. 결국 그 기세에 눌린 우리는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전철을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S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든 후에도 S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마치 사람이 걷는 것 같은 소리. 누군가 신음하는 것 같은 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해서 우리를 깨우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혀 일어나지 않길래 황급히 밖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전철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쓴다 애써 하는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는 귀신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 S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트럭에 치여 사망. 하지만 운전자 말로는 졸음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핸들이 스스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오묘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엄마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처음엔 사람이 죽은 집에서 자고 오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서 그냥 숨길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질문과 표정은 이미 상황을 다 꿰뚫어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최근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없을 때 문에 달린 창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자꾸 노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열어달라고만 하고 무시하면 노크 소리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 노크 소리는 나날이 잦아졌고 신변의 위험을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이 이상한 사건과 S의 갑작스러운 죽음. 어머니는 아무래도 우리가 외박하고 온 날 뭔가를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때 안 사실인데 어머니에게는 영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어머니는 어디론가 연락하시더니 근처 신사로 절 데리고 가셨습니다. 신사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아까 전화한 것 같은 영능력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능력자와 신사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은 집에 아주 강한 지방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S는 그 귀신의 영향으로 그만 목숨을 잃은 것이고 다음 목표는 아마 저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재미삼아 담력 시험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심각하게 혼났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죽은 집처럼 강한 원한이 남는 곳에 머무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굿을 치르고 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글자가 쓰여 있는 문서, 복사본을 2통 받았습니다. 한 장은 다른 친구에게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 쓰여 있는 글자를 3일 동안 하루에 적어도 3번은 읽으라고도 했습니다. 읽다 보면 무슨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또렷하게 읽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확실히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만 읽는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확실히 소리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 친구랑 같이 신사에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니 신관과 영능력자가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만약 제가 신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저는 S처럼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을 줄은 몰랐는데 너무 차원이 다른 얘기라서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적은 매년 신사에서 새로 만들어주고 있고 문서 복사본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곳이나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 곳에는 가지 않음으로써 자기 방어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귀신이 있는 곳에서 장난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5번째 이야기, 유령 아파트.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제가 사는 지역에 유령 아파트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입주민들이 모두 퇴거해버렸고 그 뒤로는 매도인이 누구인지도 찾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폐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낡아 빠진 아파트. 그곳은 양아치와 길고양이들의 아지트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입주민들이 모두 사라지기 몇 년 전, 이 아파트에 살던 일가족이 동반 자살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몇 사람들이 귀신을 봤다며 주장했고 아파트가 폐허가 되는 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소위 심령 스폿으로도 유명해졌죠. 중학교 2학년이 되자마자 반 친구들이 그 유령 아파트를 탐험해 보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양아치들과 엮이기 싫었고 기분 나빠 보여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그때 정말 좋아했던 여자애가 같이 온다는 말을 듣고 금방 마음을 바꿨습니다.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속마음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저 포함 남자 2명과 여자 3명이 모여서 그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저녁 5시지만 계절은 봄, 해도 충분히 길어져서 꽤 밝은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아파트에 들어서자 놀랄 정도로 깜깜한 어둠에 둘러싸였습니다. 유리 조각이 흩뿌려진 입구, 먼지와 담배 냄새가 뒤섞인 공기. 단 한 걸음 안에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목표는 아파트 맨 위층인 4층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집 앞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양아치 느낌 나는 형, 누나들이 있었지만 가벼운 장난만 치고 우릴 보내줬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양아치들이 바닥에 내려놓은 등불이 신기하게도 마음을 진정시켜줬습니다. 이때는 생각보다 여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애가 제 소매를 잡고 있어서 두려움이 점차 사라져 가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3층으로 올라가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함께 온 여자애 중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한 겁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 이 이상 가면 우리 모두 돌아갈 수 없을 거야. 도저히 연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던 다른 친구들도 그런 말을 듣고는 단숨에 공포에 휩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마치 공명하듯이 여자 3명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3층 복도 맨 앞집에서 조그맣게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슷한 소리를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와 제가 좋아하던 여자애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얘기해 봐도 다른 친구들은 그 울음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여기 있다간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를 설득하여 건물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수업에 결석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울기 시작했던 그 여자애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발목에는 아이가 작은 손으로 잡은 듯한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이 담임 선생님에게도 전달되었고 우리는 교무실에서 혼났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혼나기 전부터 이미 축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결석한 여자애가 건강하게 학교로 돌아온 것은 탐험 4일 후였습니다. 원래 의도와는 달리 그 탐험을 계기로 우리는 서로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다 보면 그날의 일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던 여자애도 패닉해서 학교를 쉰 여자애도 그날에 대해서는 완고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으로 무리해서라도 잊어버리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저는 그날의 여파가 사그라진 뒤에도 여전히 그 울음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제게 말을 걸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들리는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꿈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얼굴은 안 보이지만 유치원생 정도의 아이가 엉엉 울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내가 뭐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사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탐험 4개월 후 여름 방학 때 저는 혼자서 그 아파트까지 와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가족 동반 자살 사건에 대한 소문은 실화였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다니던 중 우연히 그 유령 아파트 바로 근처에 오랫동안 살고 계신 노인분을 알게 되어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그 가족이 살던 집까지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마 3층 복도 맨 앞에 있는 그 집이겠죠. 저는 이날 그 방 앞에 꽃을 놓아두었습니다. 당시 사건 발생 후 15년 이상이 흘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들은 그 울음소리가 동반 자살로 죽은 아이 소리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꽃을 놓아둔 이후 손을 끼던 아이는 더 이상 꿈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몇 번 동창회에 나가 그때 함께 탐험한 친구들 만났습니다. 역시 모두 봄이 오면 그날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좋든 나쁘든 이 체험은 우리 마음속에 교훈을 남겼습니다. 태어나 심령스폿은 결코 장난삼아 갈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동반자살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나니 가족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마음가짐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동반 자살에 휘말린 가족분들이 부디 편안하게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6번째 이야기, 아무도 없는 화장실. 저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일하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치원에는 본관과 창고로 사용했던 또 다른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옛날에 선생님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층에는 목욕탕, 화장실, 식당 등으로 쓰였을 만한 큰 방들이 있었고 2층에는 다다미가 깔린 개인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목조 건물이라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데다가 오래되고 낡아서 여기저기 너덜너덜합니다. 마치 오래된 옛날 맨션 같은 느낌이에요. 그 분위기만으로도 무섭지만 실제로 이상한 체험을 했다는 소문도 많아서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방의 창문은 몇 번이나 닫아 놓아도 다음 날이면 열려 있곤 합니다. 또 2층에는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쿵쿵거리며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건물 옆을 지나갈 때 매년 한두 명의 유치원 아이들이 "저 아저씨 누구예요?" 라며 아무도 없는 곳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섭다며 유치원에 들어가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지금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지만 선생님들도 최대한 그곳을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꼭 가야 할 때는 항상 여러 명이 같이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사로 인해 본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가 여름방학 보육 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옛날 건물 1층에 있는 리모델링한 방을 사용해야 합니다. 낮이어도 너무 무서워서 절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많은 시간대에는 선생님이 2명이라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아이들이 8명 정도 있을 때 다른 선생님이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하러 갔습니다.
이제 어른은 저 혼자였죠. 하지만 아이들도 있으니까 괜찮다고 자신을 달래가며 참고 견뎠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평소라면 각자 자유롭게 화장실을 가지만 그곳은 오래된 건물이라 혼자 가는 게 무섭다고 합니다. 화장실은 조금 멀리 있었습니다. 혼자 가기에는 확실히 조금 무섭긴 했어요. 날도 어둑어둑해졌으니 그럼 우리 모두 같이 화장실에 가자. 라며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그 화장실은 성인용 1칸, 남아용 2칸, 여아용 2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변기는 새 것으로 교체했지만 바닥 타일과 벽은 낡아서 으스스한 분위기였습니다. 다 같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성인용 칸만 닫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선생님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X 선생님이 돌아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다른 선생님이 현관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다시 왔어요. 어라?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문은 잠겨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노크해봤어요. 똑똑. 안에 누구 있니?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도 성인용 칸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었어요. 오늘은 저와 다른 선생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장난치려고 들어간다 싶어 다시 노크했습니다. 그러자 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역시 누가 들어가 있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못 말려. 어른들 쓰는 칸 들어간 거 누구니?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설마 안에 아무도 없는 걸까요? 하지만 아까 똑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었죠.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문 아래 틈새를 들여다봤습니다. 틈새로 보면 분명 들어가 있는 사람의 발이 보일 테니까요. 하지만 들여다본 곳에는 발은커녕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숨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없어. 아무도 없어. 왜? 저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다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선생님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큰 소리로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겁먹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혹시나 해서 아이들 머릿수를 세어봤습니다. 발이 보이지 않았던 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원수는 딱 맞았습니다. 그 칸에 들어가 있던 사람은 아이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안에 있는 건 대체 누구죠? 아이들이 방에서 놀기 시작한 후 저는 선생님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침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희들은 바로 화장실을 들여다보러 갔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해보니 조금 전까지 닫혀있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화장실에 간 건 불과 몇 분 사이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그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이 건물을 드나들었다 쳐도 아이들이 있는 방과 입구 현관은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못 알아챌 수가 없는 구조예요. 하지만 낯선 사람은커녕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본관 공사가 끝난 뒤로 저는 무서워서 옛날 건물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무서운 체험이었습니다.